한국 따위는 절대 우리를 못 따라옵니다. 한국의 비례? 우리 손바닥 아니죠. 일본의 태도는 무례를 넘어 모욕적이었습니다. 기초 소재 하나 제 손으로 못 만드는 한국 놈들이 감히 누굴 넘보야? 그들은 대한민국 중심 산업은 자신들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기술 종속국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핵심 소재 공급 중단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한국의 자존심을 짓밟고 경제의 뿌리를 흔들려는 비열한 선전포고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은 매달리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그것의 생산 라인이 오픈되자 전 세계의 시선이 뒤바뀌었습니다. 일본 제품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한국과 계약하겠습니다. 미국과 대만의 주요 파트너들이 일본이 아닌 한국의 라인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의 폭탄 선언에 일본 관계자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독점의 성벽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이것의 패권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대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견고하던 일본의 독점 체제가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진 걸까요? 전 세계 주요 파트너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본의 등을 돌리고 한국으로 발길을 돌린 이유. 그 경이로운 역전의 내막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소재 공급망의 반격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변화를 끝까지 추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소부장 화이팅 한마디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 벨트만 해외 공급망 품질 감사관입니다. 저는 유럽에 본사를 둔 글로벌 테크 기업의 조달 품질팀에서 일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공급사들을 평가하고 리스크를 분석하고 계약 체결 전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는 게 제 업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공급처가 믿을 만한지 숫자와 데이터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18년 가을, 저는 아시아 지역 조달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날아갔습니다. 그날 회의실에는 미국 본사의 조달 책임자, 대만의 소재 담당 임원, 그리고 유럽 각지에서 온 품질 감사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건은 단순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공급망을 점검하고 향후 3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년도 공급사별 품질 편차 추이 그래프였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해왔습니다. 그래프에는 분명 이상 신호가 있었습니다. 특정 공급처에서 납품된 제품들의 결합률 편차가 이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0.02% 정도의 변화였지만 초미세 공정에서는 그 정도 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저는 발언권을 얻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편차 추이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요. 그러자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미국 본사의 조달 책임자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공급처가 어디냐고요. 저는 일본의 대형 소재 업체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그 침묵을 끊었습니다. 일본이면 괜찮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편차 분석도, 원인 추적도, 후속 조치 논의도 없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두 글자가 모든 의문을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데, 숫자가 말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걸까요? 회의가 이어지던 중,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쪽 업체를 대체 옵션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대만 쪽 임원이 고개를 저었고 유럽 쪽 감사관 한 명은 의자의 등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 분위기에 동조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한국을 대안으로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없었습니다. 반도체 그것의 소재 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판이 짜여 있었습니다. 일본이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었고 미국의 일부 업체들이 나머지를 나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구조는 10년 넘게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 판에 끼어든 적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아니었습니다. 직접 검증해 본 적이 있어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일본이면 괜찮고 한국은 안 된다. 그게 업계의 상식이었고 저는 그 상식에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메일함에는 업무 메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한국 쪽 조달 담당자였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신규 샘플 테스트 결과 송부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의미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업체가 핵심 소재를 만든다고요? 그건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샘플이 좋아도 검증되지 않은 공급처를 메인 라인에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그 메일 한 줄이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일본 독점 구조에 균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만약 일본이 공급을 조절하거나 중단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그때는 그게 그저 막연한 상상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손해일 텐데요. 1년 뒤 저는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열지 않았던 메일 한 줄이 전혀 다른 의미로 제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2019년 7월 1일, 저는 유럽 본사 사무실에서 뉴스 알림을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그것의 수출을 규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외교적 마찰에 따른 일시적 조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고요. 사흘 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규제 대상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입니다. 이것들 없이는 단 한 장의 칩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7월 중순, 저는 긴급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공급망 비상상황실이 소집된 것입니다. 화면에는 미국, 대만, 유럽 각지의 조달 담당자들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일본의 조치가 단순 규제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을 겨냥한 것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라인이 멈추면 그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IT 기기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이것의 재고는 3개월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3개월. 그 시간이 지나면 생산 라인이 멈출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됐습니다. 일본이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체 공급처를 찾을 수 있는가?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은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안이 없다. 일본 외에는 이 소재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없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독점이라는 단어의 진짜 무게를 느꼈습니다. 독점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급이 원활할 때는 아무도 그 구조에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막히는 순간 독점은 칼날이 됩니다. 상대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국 쪽 조달 담당자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현지 상황이 어떤지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가 보내온 메시지는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이라고요. 현실적으로 3개월 안에 일본을 대체할 공급망을 구축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소재 개발부터 검증, 양산까지 통상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작업을 몇 달 안에 해내야 한다. 저는 그게 되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쪽의 움직임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대체 공급처를 찾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약한 고리까지 전부 끊겠다고 결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기 시작했고, 소재 국산화 프로젝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가동됐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잉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규제도 풀릴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한 확신 같은 게 자라났습니다. 만약 저들이 정말로 해낸다면 세계 공급망의 지형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몇 주 뒤, 저는 한국에서 온 또 다른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국내 소재 업체에 대규모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투자 규모는 수백억 원대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다. 이건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다. 저는 그날 밤, 오래전에 열지 않았던 그 메일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한국 쪽 업체가 보내온 신규 소재 샘플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저는 첨부 파일을 열어 데이터를 훑어봤습니다. 수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에는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단지 세상이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그 약한 고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답을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한국 화성 캠퍼스의 브리핑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급망 실사를 위해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국산화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직접 검증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담당자가 화면에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얇은 판이었습니다. 가로 세로 15cm 정도 크기에 표면이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블랭크 마스크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잘 몰랐습니다. 저는 공급망 전체를 보는 사람이었지, 개별 부품의 전문가는 아니었으니까요.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블랭크 마스크는 반도체 회로가 새겨지기 전의 원판입니다. 쉽게 말하면 캔버스와 같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빈 캔버스가 필요하듯이 반도체 회로를 새기려면 먼저 완벽한 블랭크 마스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완벽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요? 담당자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블랭크 마스크 위에는 수십 개의 방막층이 쌓여 있습니다. 그 층들의 두께 편차가 0.1나노미터만 벗어나도 회로 패턴이 틀어집니다. 0.1나노미터. 그건 머리카락 굵기의 100만 분의 1 수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입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담당자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가 떴습니다. 결합 밀도와 수율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블랭크 마스크에 결함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위에 새겨지는 모든 회로가 불량이 됩니다. 한 장의 블랭크 마스크로 수천 장의 웨이퍼를 처리하는데 원판이 불량이면 수천 장 전체가 폐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블랭크 마스크가 왜 단순 부품이 아닌지요. 이건 공정의 시작점이자 품질의 기준선이었습니다. 블랭크 마스크의 품질이
전체 생산 라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극자외선, 즉 EUV 공정에서는 블랭크 마스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EUV는 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에 사용되는 첨단 노광 기술입니다. 빛의 파장 자체가 짧아지면서 블랭크 마스크에 요구되는 정밀도도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가 이걸 만들었냐고요?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일본입니다. 두 개의 일본 기업이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해왔습니다. 나머지 10%도 대부분 미국 기업이 가져갔습니다. 한국은 그 판에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19년에 수출 규제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규제 대상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세 가지였습니다. 블랭크 마스크는 그 목록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일본이 블랭크 마스크까지 규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의 반도체 라인은 즉시 멈췄을 겁니다. 대체할 곳이 없으니까요. 담당자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블랭크 마스크를 마지막 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국산화에 착수한 겁니다. 다시는 목줄을 잡히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산화가 됐다고 하셨는데 품질은 어떻습니까? 일본 제품과 비교해서요. 담당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검사 기준과 테스트 결과가 나열된 표였습니다. 결합 밀도, 표면 균일도, 반사율 편차.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생산 라인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그게 진짜 검증입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 검증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브리핑룸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생산동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아직 절반밖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2022년 초, 저는 처음으로 한국 현지 실사를 나갔습니다. 화성 라인 근처의 연구동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들은 수치들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생산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연구동 관제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예상과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조용하고 정돈된 공간을 상상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화면 앞에 모여 앉은 엔지니어들, 칠판 가득 적힌 수식과 그래프들, 바닥에 놓인 커피 캔들, 밤샘 작업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초반 테스트 결과는 좋지 않았다고요. 수율이 흔들렸습니다. 100개 중 기준을 통과하는 제품이 30개도 안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일본 제품의 수율이 통상 70%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기술 격차는 그렇게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 독점 기업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몇 년 만에 따라잡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담당자의 다음 말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 원인을 하나하나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날짜별 수율 변화 추이였습니다. 초반에는 들쭉날쭉하던 선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정되어 가는 게 보였습니다. 하루 단위로 데이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2% 올랐다가 다음 날 1% 떨어지고 또 그 다음 날 3% 뛰어오르고 그 곡선이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상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개선할 수 있었냐고요?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거리의 힘이라고요. 일본 기업들은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 분석에만 며칠이 걸립니다. 현장 확인은 더 오래 걸리고요. 하지만 한국 소재 업체는 라인에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일에 엔지니어가 달려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다음 날 바로 재테스트를 돌립니다. 그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특정 구간에서 결함률이 튀었습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 방막 증착 과정의 미세한 타이밍 문제였습니다. 0.3초. 공정 시간이 0.3초 길었던 겁니다. 그 0.3초가 방막 두께에 영향을 주고 두께 편차가 결함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일본 기업이었다면 이 문제를 파악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당일 밤에 원인을 찾아내고 다음 날 아침에 파라미터를 수정하고 그날 오후에 재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0.3초. 눈 깜빡하는 시간보다 짧은 그 순간을 찾아내기 위해 밤새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한 겁니다.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천 개의 변수를 하나씩 잡아나갔습니다. 증착 온도, 진공도, 가스 유량, 타이밍, 세정 조건. 모든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데 2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관제실 구석에 서서 엔지니어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는 눈빛,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 간간이 터져나오는 짧은 대화들. 그 장면이 제게는 전쟁터처럼 보였습니다. 총알 대신 데이터가 오가고 참호 대신 클린룸에서 싸우는 전쟁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 자랑이 아니다. 이건 속도와 집념의 전쟁이다. 일본 기업들이 가진 건 수십 년의 경험이지만 한국 팀이 가진 건 1시간 거리와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습니다. 야간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에는 목표 수율과 현재 수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 목표가 허황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요.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점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가격, 경쟁? 아닙니다. 기술 추격? 그것도 아닙니다. 독점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대안의 등장입니다. 선택지가 없을 때 독점은 왕입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생기는 순간 왕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그 선택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방향으로 확실하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독점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등장할 차례다. 2025년 봄, 저는 글로벌 구매팀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미국 본사, 대만 지사, 유럽 조달팀, 그리고 일본과 한국 쪽 공급사 담당자들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안건은 내년도 EUV 블랭크 마스크 조달 계획이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형식적인 회의였을 겁니다. 일본 쪽 공급사가 조건을 제시하고 우리가 수용하는 구조였으니까요. 협상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으면 협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미국 본사 조달 책임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 공급 안정성 평가 결과 한국 쪽 업체의 점수가 상승했다고요. 품질 편차가 안정적이고 납기 준수율이 높고 긴급 대응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흠칫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한국 업체는 평가 대상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식 석상에서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쪽 담당자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가 재빨리 반격에 나섰습니다. 가격 인하를 제안했습니다. 기존 계약 대비 15% 할인. 그리고 납기 단축도 약속했습니다. 주문 후 4주 내 배송을 3주로 줄이겠다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 제안에 모두가 환호했을 겁니다. 15% 할인이라니. 납기까지 단축된다니.
당장 사인해야 한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회의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대만 쪽 임원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격과 납기도 중요하지만 긴급 상황 대응 체계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특정 배치에서 결함이 발견됐을 때 원인 분석에 2주가 걸렸습니다. 그 사이 우리 라인은 대기 상태였습니다. 일본 쪽 담당자가 답변했습니다.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요. 향후에는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 대답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빨라지는지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 쪽 담당자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화면을 공유하며 자료를 띄웠습니다. 지난 1년간의 긴급 대응 기록이었습니다. 문제 발생부터 원인 분석까지 평균 72시간. 현장 엔지니어 파견 평균 24시간 이내. 파라미터 수정 후 재테스트 완료까지 평균 48시간.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일본 쪽의 2주와 비교하면 5배 이상 빠른 속도였습니다. 한국 쪽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연구동은 고객사 라인에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일 출동합니다. 이건 가격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 속 얼굴들을 관찰했습니다. 미국 쪽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대만 쪽 임원이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쪽 담당자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눈앞에서 협상 구도가 바뀌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가격과 납기가 협상의 전부이던 시절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정성과 대응 속도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한국은 앞서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후속 콜에 참여했습니다. 비공개 협상 채널이었습니다. 일본 쪽이 추가 할인을 제안했습니다. 20%까지 내리겠다고요. 그리고 장기 계약 조건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본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가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리스크 분산입니다. 단일 공급처에 의존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택지가 생기는 순간 독점은 더 이상 갑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아무리 조건을 완화해도 구매자는 더 이상 한 곳에만 의존하려 하지 않습니다. 분산이 새로운 원칙이 된 겁니다. 저는 콜이 끝난 뒤 의자에 기대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5년 전 한국은 이 테이블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면 회의실 공기가 싸늘해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협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일본이 가격을 낮추고 조건을 양보하는 건 한국이라는 대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해외 파트너들이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 앞에 서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2025년 10월,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용인이었습니다. EUV 전용 센터 준공식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가 넘는 건물이 반도체 클러스터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습니다. 4년 3개월의 공사 끝에 완성된 시설이었습니다. 저는 행사장 입구에 서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명찰을 살펴보니 미국, 대만, 유럽 각지에서 온 파트너사 대표들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 태블릿을 들고 메모하는 사람들, 통역사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온 건 단순히 축하하러 온 게 아닙니다. 계약하러 온 겁니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준공 테이프 커팅이 끝나고 시설 투어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일행을 따라 클린룸 복도를 지나며 장비들을 훑어봤습니다. 증착 장비, 검사 장비, 측정 장비. 모두 최신 사양이었습니다. 4년간 약 1천억 원이 투입됐다는 설명이 납득됐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간담회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둥근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한국 쪽 담당자와 해외 파트너 대표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 테이블 근처에 서서 대화를 들었습니다. 미국 쪽 대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분기 테스트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결합 밀도, 반사율 편차, 모든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합니다. 내년 1분기부터 일부 라인에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한국 쪽 담당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미국 쪽 대표가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만 쪽 대표가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유럽 쪽 조달 담당자가 향후 물량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라인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행사장 한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본 쪽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하지 않고 서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입 모양을 읽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긴급 대응 회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일본 쪽 기업들이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후속 거점 설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 근접 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독점의 성벽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뒤늦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간담회장을 나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건 생태계 전체가 규칙을 바꾼 것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개발, 2019년 충격 이후 가속화된 투자, 2020년 대규모 지분 참여, 2021년 신공장 착공, 수천 번의 테스트와 수정, 0.3초를 찾아내는 집념.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행사장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건물 유리창에 노을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귀국하면 제출해야 할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아직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요약해야 할까? 숫자와 그래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수치로 담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가 좌석에 앉아 점점 작아지는 한국의 불빛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용인의 그 건물도 저 어딘가에 있겠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클린룸 안에서는 누군가가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내일의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파일이 화면에 떴습니다. 수십 페이지 분량의 분석과 도표, 그래프와 권관.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는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싱가포르 회의실에서 들었던 일본이면 괜찮다라는 말. 한국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싸늘해지던 공기. 열지 않았던 메일 한 줄. 2019년 7월의 충격. 화성 관제실에서 본 밤샘 작업의 흔적들. 0.3초를 찾아내던 엔지니어들의 눈빛. 협상 테이블에서 뒤집어진 구도. 용인 행사장에 줄 선 해외 파트너들. 굳어버린 일본 측 관계자들의 얼굴. 저는 그 모든 장면들을 떠올리며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처음 한국을 봤을 때 저는 그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세계가 그랬듯이 저도 그랬습니다. 일본의 독점은 너무 견고해 보였고 한국은 그 판에 끼어들 자격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기술력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이 가진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목줄을 잡히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현실로 만들어낸 집념이 있었습니다. 저는 7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2017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2026년에 양산 라인을 가동하기까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반도체 핵심 소재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소재 업체들은 품질, 안정성, 대응 속도 모든 면에서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추격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지형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다음 문장을 이어 적었습니다. 과거 일본 기업들의 90% 이상 독점 구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대안이 등장한 이상, 단일 공급처 의존 전략은 리스크로 재분류되어야 합니다. 향후 조달 전략은 분산과 근접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해야 하는 필수입니다. 저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어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일본이 있고, 대만이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무도 한국을 거들떠보지 않았을 때 그들은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0.3초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해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대한민국 소재 공급망의 반격.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